자,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해문 양인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인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뵐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든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 양대 종교 딱 그런 느낌이 보호받는 느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듣는 그런 느낌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 뭐 스님 나오셨으니까 푸틴 얘기 좀 해보죠. 푸틴 평양 갔다가 네. 24년 만에 평양에 갔습니다. 네. 뭐 베트남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늦게 왔대요. 지각을 네. 갔다고 하던데 김정은이 그걸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황제 의전도 했고 네. 하는데 푸틴 방북했던 거 좀 예. 짚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푸틴 방북을 보는 시선이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네. 예, 뭐 김정은이 뭐 푸틴에게 뭘 얻어내려고 그러지라는 게 시선이 고정돼 있는데 그걸 빼고 객관적인 눈으로 네. 보면 몇 가지 그 시사점이 나와요. 근데 첫째, 푸틴은 원래 지각대장이에요. 누구를 무조건 지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그게 왜냐면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아마 습관화돼 있을 거예요. 어디 갈 때 이게 기상이라든지 도로 아 그러면 사정이라든지. 넉넉하게 잡지. 꼭. 근데 원래 큰 나라 사는 사람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게 아마 러시아 사람들 특징이기도 할 건데 네. 어쨌든 푸틴이 늦었다는 거에 이제 외신들이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목하는데 제가 본 건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푸틴이 그 비행기에서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저는 좀 북한 사람들이 만약 그 장면 생중계로 보도했는데요. 연출된 장면이었는지 실제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푸틴이 늦었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막 이렇게 뛰어올 정도로 이게 약간 뛰는 척은 일반인들이 좀 자기가 갑을 위해서 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비행기 그 계단 내려오는데 약간 위험한 정도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장면은 저는 좀 약간 놀랍게 오. 봤고 두 번째 푸틴이 늦게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실제로 황제 의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 혼자 나갔어요. 네. 예, 무슨 수행원이라든지 뭐 의장대가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뭐 국빈 행사로 하지 않고 그래서 황제 의전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네. 저 장면은 푸틴이 북에 가서 북쪽에게 뭐가 강한 요청이 있어서 가서 오히려 북이 갑의 입장에서 푸틴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외신들도 상당히 좀 놀라고 있는 것 같고. 스님께서는 예. 그 측면을 보셨군요. 뛰어가는 모습하고 예. 저게 황제의전이라고 할 수 있나? 예. 지각은 하긴 했지만 예. 지각하긴 했지만 오히려 북한이 좀 더 뭔가 갑이나 아니면 더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우리 스님은 늘 디테일하게 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좀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보기 예.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있는 정상회담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나름 이제 한쪽으로 이제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이 남쪽의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뭐 선제 타격 운운하면서 북한을 몰아붙였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심지어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에 달라붙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그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저 북러 정상회담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할 수는 있지만 네, 네. 뭔가 뭐 더 지금 발표하듯이 뭔가 더 긴밀하게 언제든 뭐 협의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져서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또 냉전의 시대로 더 고착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미국하고 한미일 좋게 말하면 공조긴 하지만 여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쪽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특히 러시아 지금 상황 안 좋은데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만나는 네, 상황까지 네. 연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제 북러 정상회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북러 정상회담 내용도 특이점이 있어요. 네. 이 푸틴이 평양 가기 전에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하나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푸틴이 그런 기고문을 걸 썼는데 그 기고문을 썼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그 첫 번째 그 기고문을 쓴 내용의 첫 문장이 그 소련 시절에 네. 부터 시작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기고문을 쓴다라고 하고 그 첫 대목이 그 러시아와 북한은 45년 8월 조선의 애국자와 함께 제국주의를 몰아내는데 함께 해왔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시사점인데 그 소위 김일성 빨치산 부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함께 그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참전하고 관동군을 몰아내는데 우리가 북한과 함께 같이 해왔다. 해왔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첫 기고문의 첫 번째가 군사동맹에 대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북한을 쪼개기식의 예. 삼각동맹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북한을 쪼개기와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이 그렇죠. 이제 그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에 의해서 45년도 8월에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소련군과 북한의 김일성 부대가 주력이라고 아마 네.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함께 했던 역사를 상기시켜서 이 시대에 다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굉장히 강고한 수준의 군사협력을 그 기고문 통해서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보면 약간은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왕따 당하는 두 나라가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쪽이나 네. 결국 두 나라가 이런 식으로 군사 협력, 군사 동맹 같은 그 정도 갈 수 있으면 가장 불안한 건 우리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요? 예.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불안할 일본도 테고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보면서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네.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뭐 저는 실은 뭐 그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스님에 비해 스님이 말씀하시고 스님이 아시는 바에 대해서 일천한데 네. 지난주에 실은 우리 스님하고 이렇게 방송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만일 북한이 러시아에게 러시아 그 군사 항이라도 하나 내주면 네. 이거는 그 러시아의 해군 어마어마한 거다. 왜냐면 우리 쪽으로 이제 왼쪽 서쪽으로는 있지만 동쪽으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말 그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완전한 체제로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도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다행인지 또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냥 단순한 포괄적 뭐 전략적 네. 동반자 협정, 네. 상호 원조한다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만약에 그런 발표가 되지 않은 걸 보면 네. 그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다 퍼주거나 다 내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를 좀 그렇죠. 거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은 외교 선수들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한미일이 더 공고해지기도 할 것이고 또 미국하고도 완전히 적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여지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곧 트럼프가 돌아올 수도 될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11월 네. 미국 대선에서 그럼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보았듯이 트럼프의 간절한 소망은 노벨상 아닙니까? 아마 트럼프가 되면 또 이 동북아의 예. 지형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그 여지를 두면서도 그러나 또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도 압박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번에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막 퍼주기,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이.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어저께 그 두 정상 간의 네. 공동 기자회견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하고 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그 푸틴의 방북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작년에 2023년 10월에 러시아 외무장관 평양 갔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네. 푸틴의 방북과 관련돼서 조러 관계의 100년 대계를 확립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0년, 100년 네, 북한의 100년 앞을 해결할 수 있는 관계로 격상시키고 그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된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얼굴이 표정이 밝고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그것이 뭐냐는 이제 차차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북러 간의 군사협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핵만 생각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속에
조만간 북러가 군사 훈련을 같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한다. 있어요. 아.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같이 뭐 미사일 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마 동해상에서 혹시 그렇죠. 예, 우리 있지 않겠나. 한미일 훈련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해상에서. 러시아 아마 그것이 그 가정을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이라든지 특히 미일의 대응이 북한에 대한 입장 이런 네. 것이 완전 전면적인 국면 전환으로 아마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하.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았었나. 만족스러운 미소로 네. 아마 읽힌다 이렇게 네. 하셨습니다. 일본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푸틴 이제 방북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북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북일 회담 20주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터 계속 뭐 그 북한과 만났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만났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그래도 네. 뭐 다 말해줄 수 없다 이러는데 이제 북한이 일본이 워낙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뭐 이게 수교 이런 것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을 향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해 훈련, 또 뭐 동해 항 뭐 이런 거라도 하면 일본에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압박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북한은 또 일본한테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다가 만약에 수교라도 되면 그 다음에 문제죠.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문제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 이 미국, 일본하고 찰싹 붙어 있는데 일본하고 북한이 수교를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낙동강 오리 아래 이거 뭐라고 해야 완전 고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시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네. 일본하고 특히 일본 총리가 북한 방북할 가능성 있는 겁니까? 이게 올해 계속 방북한다는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기시대가 지금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거의 바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최근에 그 일본 관방장관이 인터뷰했어요. 그 중앙일보 금방 보도였던 것 나왔죠. 같은데 네. 금방 나왔던 네. 사진인데요. 몽고에서 비밀 접촉했다는 거예요. 네. 몽고에서 비밀 접촉했는데 일본에서는 유력 정치 가문의 후예가 갔고 네. 북한에서는 정찰총국과 외화벌이 담당자가 갔다는 거예요. 외화벌이 담당자까지.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입장에서 일본을 뭘로 생각하는가가 이제 나타난 거고 일본에서는 유력 정치 가문의 후계자가 있던데 그게 누구냐? 예. 그러니까 지금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땐 고이즈미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고이즈미가 2002년도에 김정일 위원장과 북일 평양선언을 한 당사자인데 네. 그 아들이 지금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총리로 있어가지고 얘기되는 근데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갔고 북한에서 이제 수금 담당자가 나왔다. 북일 수교는 아마 조만간 일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건데요. 일본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출하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네. 북러 관계가 지금 포괄적 전략 동맹자 관계로 격상되었는데 네.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나진 선봉, 함흥, 청진, 원산까지 다 거기 주도권을 갖게 되면 일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가 불안하죠. 남기 때문에 예. 일본이 아마 조만간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과의 접촉을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 외교기조. 네. 딴 데 안 보고 막 미국하고 일본만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큰 형님, 작은 형님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북일 예컨대 정상회담 하게 된다. 북한하고 일본하고.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경제도 폭망인데 아. 뭐 외교는 뭐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이 됐나 싶어요. 외교적으로 우리가 또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고립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인지 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러는 거를 좀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전략적으로 전략적 중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 스스로의 힘으로 잘 결정이 안 돼요. 4대 강국과의 관계가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그 4대 강국과의 그 외교는 가장 외교 전문가이신 천공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아유, 분이 또왜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실 거고 예. 그 김미리 대통령과 상의하셔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더 이런 어려움을 저는 충분히 그분들께서 극복하실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려보면 천공 그 유튜브나 천공의 말씀들을 우리 또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왜 보냐 이런 걸 자꾸 비슷하게 되니까
통일 얘기를 또 했더라고 2025년도. 네. 그거 뭐 왜 그 사람 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4대 강국의 이념이 그 통일이 돼도 2024년도에 되면 지금 총공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간에 이번 푸틴의 평양 방북으로 네. 동북아시아, 특히 세계 외교의 주도권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는 북한 쪽으로 것이 넘어가는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미소일 것이다. 예. 의기양양한 예, 예. 김정은의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다. 아니 네. 뭐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랬다고 해요. 잠입 취재를 한 기자에게 제가 직접 들은 네. 이야기인데 2025년에 저 뭐 통일이 안 되면 니들 나한테 천공 스승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랬대요. 스승이라 부르지 네.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전쟁이라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통일이 좋긴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 통일이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끔찍한 일이 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이거 통일을 그냥 하자 하면 그거 되는 안 거 되는 아니지 거니까요. 않습니까? 지금 특히 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우리 스님의 바람처럼 우리 천공과 김건희 여사께서 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제대로 된 게 뭐가 없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가 안 된다. 기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불안불안해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심정이? 알겠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는 아주 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증인들도 참석을 합니다. 혹시 우리 스님 네. 어떤 장면이 좀 예상되고 기대가 됩니까? 제가 그 소시적 이래로 청소년기 이후로 추리 소설을 좋아해요.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추리 소설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예. 어떤 뭐 코난 도일인지 아가사 크리스티인지 누가 쓴 추리 소설이든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면 국면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의외의 방향으로.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한 예. 자리에. 예, 예. 네. 다 근데 모이네. 지금까지 이 최상병 사건도 네.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국회 증인 출석해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입니다. 이 추리소설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게 그러네요.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럼 추리소설의 원칙이면 이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년탐정 김전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해결할 때쯤 되면 다 불러 모아요. 1층에 다 모여라 하면 네, 그렇죠. 다 모이고 첫 번째 단어 그거예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이번 청문회 때 보일 예, 것이다. 국면 전환. 의외의 것으로 불똥이 이제 튑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네. 어떤 장면 아니 예상됩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군인 장교로 네. 한 9년이나 공군 군목으로 있었으니까 박정훈 대령이 너무 인상이 깊고 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모든 걸 걸었구나. 말 그대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인데 네, 근데 조직 안에서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특히 군대라면. 예, 군대에서 아시다시피 잘못하면 구속되고 네. 그 위에 뜻과 반하는 말을 하는 순간 바로 구속이고 계급장 다 뜯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그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지만 네. 국회에서 이 박정훈 대리가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하. 그래도 대한민국이 썩지 않았구나 아하. 이런 그럼 희망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박정훈 대령 출석하고요. 아마 많은 질문이 될 거고 답변을 아마 할 겁니다. 그분은 답변을 하실 건데 이제 국민들이 토막토막 답변만 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그 박정훈 대령의 어떤 당당한 답변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네. 국민들은 또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관이라든지 뭐 네.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령관이라든지 비교가 되거나 좀 대치 뭐 이런 것도 보일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진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은 알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그 힘을
진실의 힘을 국민들이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절망의 상황인 것은 거짓으로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통해서 감동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한 말씀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일수록 더 당당하고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아하. 어떤 누군가의 또 권력이라든지 이런 눈치를 보았다가는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선 만큼 있는 그대로의 진실, 없는 말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것처럼 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스님 보실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겁니다. 뭐 네. 박정원 대로 나오지만 뭐 유재원 법무관리관, 뭐 이시연 비서관 등등이 지금 채택돼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질문, 어떤 증인한테 어떤 질문하면 탁탁 먹힐까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의 내용 혹은 네. 답변보다도 답변하는 사람 자세에서 자세. 이미 다 판결이 돼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확정에 도달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게 그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문답에서는 예. 사실 그 사람이 쏟아내고 있는 그 진술의 내용보다 그 사람 진술의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문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마 그것이 방송되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조라든지 표정이 아마 무엇이 이 실체에 가까운지 다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말하는 구체적인 그 중언부언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클리어하잖아요. 진실은 단순하고 진리도 단순하고. 예. 그러나 그 진실을 덮으려면 거짓말을 하려다 보면 뭐 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예.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없을 테니까 예. 이게 막 꼬이고 이상한 말하고 막 예.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모르시지 않을 거다. 저는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 같은 게 예전에 없는 것처럼 돼가지고 발언들을 다 했었어요. 네. 대통령하고 이제 장관하고 그렇죠. 전화 세통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팩트로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다 얘기했던 게 이제 번복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것들이 사실 쉽지 맞습니다. 않다는 거예요. 예, 예. 진실은 하나인데 네. 거짓말 하려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렇죠. 다른 게 드러나면 또 거짓말 해야 네. 되니까 결국 드러날 것이다. 두 분이 네. 봤을 때는. 뭐 지금 우리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8월 2일 날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이 경북 경찰청에 이첩이 된 다음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네. 전화를 걸었다. 그날 다 그날 그리고 8월 2일 날 순차적으로 따다닥 해서 네. 다시 뭐 돌아온 거 아닙니까? 네. 답변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방비서관한테 왜 개인 전화를 했으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외에 가 있었고요. 국방부 장관은 12시쯤에 3번 통화했고 4시쯤에 또 국방부 차관한테 또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있어요. 또 국방부 차관 신범철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전화한 적 없다고 그 얘기를 벌써 했었어요. 그렇죠. 그 국회 가서. 야당 의원들이 이걸 질문을 해야죠. 이 질문을 가장 하겠죠.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거기서 추리 소설의 대원칙이 적용되면 거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 안 됐고 예. 알지 못했던 어떤 의외의 인물이 그날 의외의 출연합니다. 저는 매우 그 사람이 지금 궁금하게 그렇네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뭔가 빵 터지면서 예. 뭐 양심 선언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 예. 말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추리 소설의 결론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국면 전환으로 네. 이 이루어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못된 그 뭐 행동 혹은 네. 뭐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 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음흠. 그 목사님하고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식사도 몇 번 하고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에게 자기 번호를 주더라는 거예요. 번호를요? 네. 예. 핸드폰을 번호를 주면서 네.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번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고 터지겠다 언젠가는. 그런데 벌써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계속 아닙니까? 벌어지고 있죠. 예. 예. 그 본인이 그 개인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쓰면 같아요. 안 되는데요, 그죠? 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화기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면 그 침해할 수 없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화나 그런 통신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네. 그 곧 뭘 의미냐 하냐면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뭔가 사적인 청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잡혀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선배 목사님한테 잘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 있는 목사님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불참을 합니다. 이게 계속 불참하고 보이콧하는 게 여당한테 유리한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의 저는 선택 굉장히 이거 참. 굉장히 잘한 선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잘한 겁니까? 예, 왜냐하면 말을 할수록 실수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 없는 게 최상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저도 뜻이 같아. 저 같습니까? 마음이 같아.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A를 변호하다 보면은 B에게 문제가 나고 B를 변호하다 보면 A에게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전화 문제만 해도 그래요. 네. 안 했다고 할 때 예. 안 했다고 할 때 안 한 것처럼 다 얘기했어요. 안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했다고 할 때는 그럼 이제 이 앞에 걸 뭐라고 다 번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인들이 할수록 스텝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굉장히 누군가의 냉철한 작전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야 이럴 바에 나가지 말자. 차라리 네. 불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편 입장, 전체적인 뭐 여당 편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비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피해서 말을 다 하려면 이게 들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도대체 뭔 짓 하는 거야? 무슨 지름을 졌다 이래. 머리도 엄청 좋아요. 네. 피해 나가려면.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뭐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신문 같은 거 하잖아요. 한 번 꼬이면 그냥 나락으로 빠져버려요. 그렇죠. 모든 증인 증언들은. 네. 그래서 그 일관성이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이거 벌써부터 지금 틀어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본인들 개인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해문 스님 또 양희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